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무슨 기록 경신 경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3년째 신흥국 중에서 1위. 별로 기분 좋은 1위는 아닙니다. 주요 경제지표 역대 최하, 전월세 역대 최악. 늘 이런 기록 경신 같은 뉴스만 걸려있죠. 문득 이 뉴스들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냥 어렵고 두려워지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위기 극복이 시작된다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가계부채 위기와 원인 짚어보겠고요. 또 중국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경제정책 관련 환경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부정적인 것만 같은 이런 뉴스들, 특히 경제 뉴스들,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극복하려고 문제를 직시하자는 신호 같습니다. 2016년 3월 8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중계로 조금 늦게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소득 적은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경제 상황 힘든데 서민 대상 주택인 전셋값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은 3배나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막 전해드립니다. ISA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 계좌,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과연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 30대 가구 소득 증가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 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잃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 통계청의 이 가계 동향을 보니까요, 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431만 6천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보다 0.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20, 30대는 이 사회 활동을 좀 활발하게 시작하는 연령대인데, 이 소득이 줄어든 건 2003년 이 가계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전체 연령대에서 이 소득이 줄어든 건 20, 30대뿐이었는데, 이 40대 가구는 2.8%, 50대는 2%, 60대 이상 가구는 6.8%가 늘어서 60대가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 적게라도 이렇게 소득이 오르는데 20, 30대 특히 젊은 가구만 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청년난이 좀 심해진 데다가 이 직장을 얻더라도 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서 생긴 일로 좀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소득 수준도 떨어진 겁니다. 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20, 30대 가구는 지출도 0.9%가 줄면서 이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맨 겁니다. 20, 30대 가구의 지출이 줄어든 건 역시 2003년 이후에 처음인데, 그러면서 이 청년층과 중장년층 가구의 소득 격차도 갈수록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른 뉴스 보니까 30대가 집을 사는 비율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못하더라고요. 네. 이들이 집을 안 사주면 집을 보유한 장년층도 부동산으로 머리가 아플 텐데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판교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 2009년 이후로 3배나 뛰었다고요?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이 판교 신도시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1,831만 원에 달했습니다. 2009년 첫 입주 당시 678만 원과 비교하면 2.7배나 급등한 수준인데요. 이 첫 입주가 시작될 때 2억 원대였던 전셋값이 지금은 6억 원대로 껑충 뛴 겁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이 강남 4구의 평균 전셋값이 1,738만 원이었으니까 이보다도 더 높은 건데요. 네. 이 같은 시기 신도시 전셋값을 보면 파주와 김포도 2배 이상 올랐고요. 분당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수도권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과 광명, 의왕시 등이 모두 2배 이상 전셋값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금리 탓도 있을 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수익이 안 나니까 자꾸 전셋값을 높여서 이제 처분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판교만 이렇게 뛴 이유는 궁금한데요. 이
아무래도 이 강남과 판교 테크노밸리의 임차 수요가 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판교 신도시 내에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좀 조성이 되면서 이 지역 내 직장인 인구가 좀 큰 폭으로 늘었고요. 또 신분당선 이 개통 이후에 강남권 출퇴근이 좀 가능해지면서 이 서울 강남 일대의 전세 수요도 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수요는 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이 아파트 공급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세값이 크게 뛴 건데 이 판교 신도시의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도 이 80%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값도 높고 전세값 자체도 뛰고 예, 좀 어떤 안 좋은 신호는 아닌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 편입된 모든 예적금 상품도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보호를 받게 됩니까? 네, 그 ISA에 편입되는 그 예적금은 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기존 예보법에는 그 신탁형 ISA를 통해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일임형 ISA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 명의로 예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어서 원래부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신탁형은 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좀 포함이 된 건데요. 네. 다만 그 ISA에 편입된 상품 중에서 펀드를 비롯한 투자성 상품은 여전히 지금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예. 자, 뭐 일부에서는 지금 불매운동 또 파파라치까지 동원해서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TV 홈쇼핑의 최저가, 초특가 이런 광고 문구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9월에서 10월 중에 TV 홈쇼핑 6개사의 100개 상품에 대한 이 판매 방송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70%가 이 거짓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뭐 이 방송사상 최저가, 뭐 또 단 한 번도 없었던 초특가, 이 방송 종료, 가격 환원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상품 중에서 이 80% 이상은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인터넷 몰 등에서 계속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이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싼 가격으로 좀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효능이나 성능, 즉 제품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 실제로 뭐 그런 기능이 없는 정수기를 판매하면서도 이 세균과 바이러스, 뭐 중금속을 걸러준다거나 뭐 중금속까지 100% 제거 뭐 이런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네. 렌탈이나 여행 상품 판매 방송의 대부분은 이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등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부 티브홈 쇼핑 관련 모바일 앱 광고도 이 소비자들이 이 상품 가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일시불과 자동 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인 것처럼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상품 구입 후에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 금액에 포함시켜서 최종 판매가를 좀 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물건을 한 번만 팔고 말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법인 차량 전용 자동차 보험, 즉 법인차에 대한 전용 보험이 나온다고요? 네, 그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판매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그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유류비를 비롯한 이 자동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에 사적인 용도로 쓰면서 이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12일 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따른 후송 조치인데요. 네. 이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운행 기록을 작성을 하고 또 차량 내에 비치한 경우에만 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법인차 전용 보험이라고 한다면 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가족이나 친척 등 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법인 차량이라도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 사고 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임직원 전용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도 승용차로 좀 한정을 했는데 뭐 법인용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적인 용도로 쓸 가능성이 낮아서 그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계속 세제 혜택을 좀 주기로 했습니다. 예, 법인용 승용차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한 여러 조처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15만 7천 톤을 추가로 매입한다고요? 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쌀 수급 안정 방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지난해 공급 과잉 이 쌀 물량이 35만 7천 톤 정도 되는데 이미 좀 매입한 20만 톤에 이어서 15만 7천 톤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미 20만 ton 쌀을 수미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네네. 이후에도 이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입찰 예정 가격은 입찰 시기에 산지 가격을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국에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산지 쌀 수매 문제 때문에 늘 농민들 머리 아프신데 좀 해결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풀고 선물 받고 경제 상식 풍부해지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 선물도 한 쌍 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입니다. 그래서 샵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스는 YTN 스튜디오의 줄임말입니다. 자, 오늘 퀴즈 드릴게요. 최근 들어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경제 지표 관련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졸졸 따라 나오는 이 말. 경제 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 지표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의 총 생산을 나타내는 말은 GNP입니다. GNP, 국민 총 생산인데요.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빼면 이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자, 우리나라 경우 1995년부터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GNP 대신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NP와 말이 거의 똑같은데요. 가운데 영어 글자가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1인당 이것이 일본의 80%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은 가계부채가 이것 대비 87%라는 뉴스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죠. 정답 뭘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3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가계부채의 심각성 이미 알려져 있고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치상으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87.2%로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게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가계부채 문제가 없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과 이해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계부채에 대해서 괜찮다, 아니다, 큰일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87.2% GDP 대비 신흥국 13년째 1위 이 내용을 보면 가계부채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가계부채 수준하고 또 늘어나는 속도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수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GDP 대비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87% 정도 되는데 신흥시장국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고 또 OECD 평균으로 봐도 한 77, 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 가처분 소득 대비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걸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 143%, 네. OECD 평균은 한 132%니까 외국보다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이고 또 늘어나는 속도도 좀 빠른 것은 조금 우려할 만한 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처분 소득 대비 또 부채 비율을 보자면 결국은 이 부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스위스 124%, 덴마크 122%, 또 영국은 뭐 거의 우리와 비슷한 86.4%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진국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선진국 특히 이제 북유럽의 국가들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나라들은 대개 이제 복지하고 연금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된 나라들이라서 네. 가계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득이 없어도 이제 연금이 있고 또 복지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위험이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채의 위험도로 보면은 부채의 비율과는 무관하게 우리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경제 구조가 다르고 네. 또 그런 소득 구조가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나이 연금 시스템이라든지 복지가 그렇게 완전히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고령화 추세로 들어가면서 그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잠정치 이제 대출 잔액이 한 1207조 원 정도 된다. 1인당 약 2,400만 원. 국민 수를 보면 그런데 이 정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늘린 계층이 고신용층 또 중신용 등급이 많고 연체율도 낮다. 관리 가능한 괜찮은 수준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고 있는 그 구조로 가계부채 구조로 볼 때 차주의 구조로 볼 때 고신용층에서 고소득층에서 좀 많이 빌려가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가계부채 한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이 얘기가 어떤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일의 경우에 이제 금리가 이제 높아진다든지,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네. 됐을 때 가계부채가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지금과 같이 이제 계속 지금은 또 뭐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지금과 같이 이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은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은 더 위험해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먼저 보자면 역시 부동산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에 하나를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층에서는 전세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생계형 가계부채라 그래서 일찍 조기 퇴직했는데 그다음에 소득이 없고 네네. 연금이 없고 그다음에 고령화 오래 살면은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런 일자리 문제하고도 일자리 고령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를 원인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10일 이제 또 기준금리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신호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거든요. 이 방안이 실효가 있을까요? 오히려 악순환을 내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안심전환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낮은 금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올해부터 이제 그 대출 받을 때 이제 심사를 강화하면서 원리금을 갚도록. 네. 과거에는 이제 이자만 갚았는데
지금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도록 이렇게 하는 네네.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강력한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원리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은 그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역으로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대부분의 대출이 이제 자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네. 잘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너무 원리금 그 상한 부담을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서 네네.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금융위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으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네. 금리는 좀 인하하더라도 심사는 좀 강화해가지고 가계 부채를 좀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법은 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사실 소비나 투자 이렇게 내수라든지 씀씀이가 증가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지금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금리 인하가 부동산이나 그 건설 경기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거라든지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또 많은데 그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너무 네. 경제가 침체된다든지 이러면은 네네.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큰 방향의 틀 또 원칙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생계형 가계부채 줄어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좀 줄여야 되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금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젊은 층한테 네네. 노후 소득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서민들의 그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서민 금융을 네.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서민들이 그 너무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도 네. 대출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계 부채는 조금 그 증가 속도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네. 문제는 이제 그 은행에서 가계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은 제2금융권이라든지 대부업계 쪽으로 이것이 이제 또 이렇게 이동해 갈 수 있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민금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출 자체, 가계 부채 자체의 질을 좀 높은 수준의 질로 안전한 대출로 바꾸고 또 소득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식의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ISA 예금자 보호법 적용한다라고 나왔죠. 예금 적금에 대해서만 보호고요. 투자 상품에 대해서 보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ISA 이뿐만 아니라 불안전 판매 같은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맞는 통장이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논란 통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종용 금융위원장까지 불안전 판매에 대한 주의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런 가운데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ISA 불안전 판매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연결합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 ISA 사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등장했거든요. 네.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입출금도 다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 다 된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정확하게 ISA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취지라든지. 네. 이제 그 IS 계좌는 이제 과거에는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요. 네. 재형저축처럼 세제 혜택을 줄 때 개별 상품에 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통장이라고 하는 바구니에다가 네. 이런 혜택을 부여해 줬거든요. 하나의 금융 상품이 아니라 아예 통장 자체에다가 그렇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혜택을 부여한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별 상품인데 이번에는 통장 바구니에다가 주어서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정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 계좌, 그 통장에다가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준 건데요. 네. 그렇지만 그러한 비과세 혜택이 네. 조금은 매력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어떤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과거에는 재형저축처럼 한 상품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을 이해했다면 네. 지금은 복합 상품, 예를 들어서 이 IS 통장 안에 뭐 4개에서 6개의 어떤 그 예금 종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금융 상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을 잘 어떤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들어도 사실 정확한 네.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특히나 이 ISA 상품 가지고 은행들이 뭐 경품 경쟁도 벌이고요. 과당 경쟁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 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좀 불거지는 문제들은 어떤 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고질적인 것인데요. 이제 과거에도 이러한 행태가 이제 2009년도 또 3년 전에 재형저축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비과세 혜택만 부각하지 실질적으로 위험이 얼마인지 내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고지를 않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권유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그 수수료나 이러한 부분에도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을 이해시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경품만 내걸어서 이렇게 그 유치만 하려고 하는 그런 무차별 판매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예. 혹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상품들은 어떤 경우가 있고 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구니라는 한 바구니 통장 안에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적금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펀드나 ELS와 같은 것은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과 위험하지 않는 상품이 같이 들어가 있고 또한 위험한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과 또 위험하지 않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구니를 넣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1%도 될 수 있고 뭐 0.5%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한 원금 손실,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수수료와 원금 손실의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자 피해가 이제 과거처럼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어떻게 상품을 조합하느냐 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네네. 무턱대고 좋다. 그렇게만 네네.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네. 물론 특정 상품을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ISA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게 지금 법령도 고쳤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대응이 있고 나름 또 은행권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점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불매운동, 파파라치 신고 보상까지 벌이셨어요. 좀 네네. 약간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IS의 그 통장의 경우에도 이제 금융업권 간에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시장에서 불법이나 불안전 판매가 없도록 하는 어떤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돼야 되는데요. 네.
과거와 같이 어떤 시장의 문제는 방치하고 오로지 금융사의 영업 마케팅의 활용 수단 또 영업 기회의 어떤 모멘텀으로 이용되게끔 그렇게 과거처럼 실행하는 데 대해서 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번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네. 그 전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상품으로 유도 안내시키는 그러한 그 상품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광범위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불안전 판매를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그 불가입 내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라 하는 부분과 함께 금융사의 잘못된 판매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그러한 그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뭐 지금 은행 또 판매를 직접 하고 있는 은행 또 금융 당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네네. 안전하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금융권에서 특히 금융 관련해서 개별 소비자 보호가 좀 약하다. 사실 네네. 그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 개선하는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어려운 상품이 가장 쉽게 팔리는 이러한 판매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좀 불안전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품을 너무 쉽게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이 시장적인 구조가 문제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어려운 상품은 고객의 어떤 등급에 맞게 제대로 판매하는 거라든가 하는 이런 판매 구조를 금융당국이나 금융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영업적으로만 이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다 보니까 2009년도에 주택 청약 저축이라든지 2013년도에 또 재형 저축이라든지 이러한 그 제도가 또 2016년에 ISA 이런 통장들이 전부 어떤 그 금융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지 실질적인 고객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혜택을 부여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이 20여 년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어떤 사전적인 사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예. 자,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 뭐 목숨을 보호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좀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 특히 중국 관련된 경제 이슈는 항상 우리 경제에 긴장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중국에선 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양회 중에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잡았는데요. 6.5에서 7%. 좀 독특합니다. 숫자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좀 비판을 받고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5년 동안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해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속 성장이라는 말, 또 구간을 설정하는 경제 성장 목표들이 세계 경제의 디플레에는 물론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주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 경제 어려움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요. 항상 화요일마다 그걸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양회 그리고 또 양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양해라는 것은요. 그 두 개라는 뜻이 양이고요. 해가 이제 모임 해자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민정치협상회의 준말로 정협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인민 대표대에서 전인대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네. 정협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각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이제 국정 자문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은 없지만 이제 여론을 모아서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정협에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제시된 걸 가지고 전인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하고 유사한 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주요한 정치 경제의 지표라든가 목표 등이 제시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올해 다른 주요 의제들을 보게 되면 앞서 이제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성장률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이제 지난해는 한 2.3%였는데 3%로 이제 확대를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은 네. 성장률을 그러니까는 6%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걸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이 구조 전환기에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 자원 집약적이고 신용에 기초해 가지고 양적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질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조업의 과잉 설비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유 기업을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개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소위 이제 대량 해고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철강 분야에서 한 50만 명을 이제 그러니까 뭐 해고를 하겠다 일자리 축소, 네. 석탄 분야에서 한 13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일자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재정 부양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건설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한 1천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정을 부양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흔히 얘기하는 6% 성장률도 이미 그러니까 불가능한 현실에 이제 이미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양해에서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중국의 산업 구조를 이제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하겠다. 네. 그러면 제조업을 고부가 가치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네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셨지만 재정 적자, 즉 나라가 공적인 돈을 풀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독특한 게 199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경제 성장 목표를 6.5에서 7% 이런 구간 설정은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을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서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간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7%면 7%를 제시했다가 만약에 그것보다 한참 적게 나오게 되면은 신뢰를 잃고 그러니까는 네. 즉 중국이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이 구간 설정이 됐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 해외 부분에서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이번에 양해에서 보게 되면 수출 증가율을 제시를 안 했어요.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수출이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증가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요. 네. 주요 국가들 미국이 지난해부터 수입이 감소세로 이제 전환했어요. 네. 그다음에 유럽연합 세계 이제 2인 이 유럽연합이 2011년부터 정체된 상태고요. 수입이요. 네, 그렇죠. 일본도 2013년부터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시장들이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는 중국이 그러니까는 이 수출 증가율을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구조전환기에 있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그러니까 성장률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 통제를 벗어난 불확실성 정말 예. 딱 한 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국 통화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성장률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특히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GDP 대비 3% 재정 적자를 하겠다는 얘기는요. 네.
GDP의 한 3% 정도를 그러니까는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성장을 이제 견인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럼 산술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6.5 내지 7%에서 한 3% 정도 빼게 되면은 정부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률은 한 3.5 내지 한 4% 정도를 4%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성장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네.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가 한 1% 정도 성장률이 떨어질 때요. 네네.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한 0.14에서 0.15% 정도 그러니까 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쳐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뭐 KDS 추정하기는 0.21% 정도 미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재정 부양에 만약에 우리가 편승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2 내지 3%포인트 정도 하락의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 경제예요. 자, 이 정도 그래서 굉장히 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산업 구조를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이 시간에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완제품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상황이요. 예, 그렇다면은 중국도 지금 구조 조정을 통해서 뭐 밸류체인과 무역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숨을 고른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산업 경쟁력을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제품하고 한테 우리가 보다 월등하게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조업을 고부가치 하고 있거든요. 우리랑 똑같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가 나가고 있을 정도예요. 네. 첨단 기술 그러니까 뭐 굴기 프로세스도 하고 그러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제가 일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품의 이제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요. 네. 아니면 산업 구조를 과거에 이제 자본 집약적으로 돼 있는 것을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들 있잖아요. 공유 경제들. 네. 예, 이런 아이디어 집약적인 이런 수익 사업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네. 이제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 산업, 창조 경제 육성과도 사실 그렇죠.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구조에서는 뭐 같이 추락하거나 또 여러 가지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금리라든지 더 큰 질문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이 딱 금리 또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와 맞물려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경제 도미노 나눠봤습니다. 자, 김우성의 생생경제 조금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포스코 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주신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정답을 많이 하시는군요. 정답은 GDP입니다. 어렵네요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한글로 GDP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자, 오늘의 정답자는 8657님입니다. 정답 GDP입니다. 요즘 업체에서 주문이 정말 없습니다.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주문이 와야 되고 또 사장님도 웃어야 또 직원들도 행복해지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순환되려면 결국은 막혀있고 고여있는 것들이 조금 순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방법 계속 저희도 찾아볼 테니까 늘 생생경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우성 PD였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